인권의 개념입니다. 인권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항의 권리다. 즉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가 없는 개인이 갖는 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자연권으로서 주장되었는데,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갖는 권리, 이것이 바로 자연권이 되겠습니다. 18세기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으로 사람의 권리로서 확립이 되었으며, 그 이후 근대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그 보장이 요구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세계 인권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었으며, 인권이라는 용어도 그것에 의해서 널리 이용이 되었습니다. 인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인간으로서의 생존이 사실로서 인정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가치 또는 이념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둘째, 이 이념이 권리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하며, 셋째는 이 권리가 정치적 권위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의 발전은 그로티우스, 홉스, 푸펜도르프, 로크 등 초기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에 의해서 발전되었고, 전자의 두 가지 전제는 홉스에 의해 자기 보존의 권리로서 결정적으로 확립이 되었고,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사실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이 향하는 대상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으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갖는 권리가 자연권이고, 이 자연권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갖는 생내의 자유로서 의무로서의 법과 구별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 권리로서 확립된 것입니다. 홉스에 의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권을 갖는 자연 상태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약속으로서의 사회계약을 통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갖는 국가를 설립하는 논리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람은 생내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복종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러한 자연권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존의 권리는 누구도 스스로 양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크는 이 권리의 불가항성, 즉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의 불가항성으로서 확립하고, 권력의 목적을 그러한 자연권의 보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연권을 첫째, 자신의 생명의 보존에
유익한 것 또는 그것의 수단을 사용할 권리이며, 둘째,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해서 자유로운 권리이고, 셋째, 자신의 노동에 기초하여 토지나 그 생산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권리의 세 가지 권리로서 특정함과 동시에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타인의 동일한 자연권을 존중하는 것을 자연법에 의해 의무화함으로써 자연권을 실제적으로 평등하게 개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로서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전제로 하여 사회계약을 통하여 만들어진 정치사회의 통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 보전에 한정되며 정치 권력은 그것을 위해서 신탁된 권력에 불과하고 만일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 의해 훼손으로서 자연권의 불가항성이 혁명권에 의해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절대 왕정에 대한 투쟁 속에서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유는 자연권이며 그 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조직되고 그것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적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서 공유되어서 18세기 인권선언에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자연권의 사상은 19세기 이후 역사주의나 공리주의 입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러한 제1세대의 인권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목적인 가치 이념으로서 공유되었고 또한 산업사회가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노동의 권리나 교육의 권리 등 사회권이라고 하는 제2세대의 인권 보장에 의한 해결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근대는 발전의 권리 등 개인의 권리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문화적 권리도 제3세대의 인권으로서 국제적인 보장의 과제가 되었고 이러한 여러 세대의 인권은 오늘날에는 자연법적인 자명의 권리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도 인류의 기본적인 가치로서의 보편적 실행을 수반하는 도덕적 요구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인권의 기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이 유의미한 의미를 갖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간에 대한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적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의 인권으로 확립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적인 선언입니다. 1950년 제5회 UN 총회에서 12월 11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선포한 뒤 매년 12월 10일을 기념하고 있고 그 전후를
인권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은 지니고 있지 않지만은 인권 보장의 표준이라는 큰 의의와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 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1년 1월 6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교서 가운데서 4가지 자유, 즉 언론, 신앙의 자유, 결핍,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1941년에 대서양 헌장, 1942년에 연합국 공동선언을 거쳐서 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조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에 국제연합 창설회의에서 헌장 내용에 국제적인 권장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회기의 제안 등으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기본 원칙만을 설정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경제사회, 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신장에 관한 위원회의 작업으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 위원회의 검토 성과이며 1948년 제3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유엔은 이후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규약을 작성하였고, 그런데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언에는 전문과 본문의 30개 조에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함께 노동권적 권리, 생존권적 권리를 오늘날의 진보적인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권 보장과 같이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시민적 자유권의 권리, 제21조에서 정치적인 권리, 제22조, 제27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을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권의 개념과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좀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류 사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는 첫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규명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산업혁명이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뭡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마차에 의존했던 파워, 에너지가 이제는 과학적 힘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권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주권에 관한 문제,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권한이 어디에 귀속됐습니까? 왕에게 귀속이 되었다. 그런데 왕권이, 모든 권한이 왕에게 집중되니까 되다 보니까 왕의 권한이 막강해져 가지고 왕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성군을 만나게 되면 그 백성들이 국민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 그만큼 백성들, 즉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즉 왕권을 제한해야 되겠다. 왕도 사사로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하는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왕도 이제는 어떻게? 법에 허용하는 만큼만 권한을 행사케 함으로써 독재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명제를 갖게 되었고, 또 이것이 여기에 멈춘 것이 아니고, 자, 요즘 우리나라 헌법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런 민주주의가, 즉 국민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이성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생산수단이 농토를 중심으로 또는 해상 자원을 통해서 소규모의 그 가공, 이런 방법에 의해서 생산물이 생산이 됐는데, 자,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전기기관차가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단시간 내에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 생선을 동해안에서 잡아가지고 서해안까지 싱싱한 생선을 옮길 수가 있었고, 또 저쪽 러시아의 밀이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마차에 가게 되면 많은 제한이 있겠죠. 그런데 철도를 통해서 가니까, 또 배를 통해서 가니까 엄청난 양의 러시아의 밀이 유럽사회에 이동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밀이 남아도는데 여기에서는 부족한 식량이 해결됨으로 해서 유럽사회의 이 빈곤 관계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혁명, 자, 엄청난 물량이 유럽으로 이동하고, 유럽의 또 산물이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서 뭐가 형성될 수 있었겠어요? 자본이 형성, 자본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본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본가에게 집중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되게 됐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발달한 만큼 그 사회, 그 국가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들의 삶에 어떻습니까? 향상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 문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가들이 자본이 어떻게 집중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자, 상대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이 되고, 또 자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폐가 발달하니까 화폐가 전부 어떻게 되면 집중이 되니까 일반 자본가가 아닌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시소가 있죠, 시소가. 자, 이 균형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언밸런스가 됐다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자, 자본가 이들에게 모든 부가 집중이 되고,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빈곤해지지요. 이런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자본가의 습성이 뭐라고 했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이게 쫙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을 배치시킵니다. 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자본가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이때는 만든 그 즉시 팔렸다는 거예요. 자, 많이 만들면 바로 많이 판매와 직결되다 보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계속 줄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자, 생산성이 가장 큰 문제다. 생산성이. 그런데 노인들 여기 배치시키면 생산량이 증가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보다 많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차출하게 되어 있고, 이제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그것도 모자라서 5살, 6살짜리까지 생산 라인에 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에는 일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죠? 8시간이죠. 이때는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 자, 빈곤하기 때문에 그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 소득을 쫓아다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10시간, 12시간, 심지어는 18시간까지 생산 라인에 서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일 많이 하면 많이 줘야 될 텐데 적게 주고, 또 근로자들을 한 지역에 어떻게 집단적으로 주거 지역을 한정시켜야만 쉽게 어떻게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겠죠.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노동을 착취하게, 근로자 노동을 착취하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국가 간의 국부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국부 경쟁으로.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자, 이 1차 세계대전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국가 간의 국부의 경쟁이다. 보다 많은 식민지를 확보해야만 최저의 노동력, 최저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갈등이 폭발된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은 누굽니까? 국가가 없어졌습니까? 국가는 존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사라졌어요. 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사자가 몇 명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기억이 없으시죠? 900만이에요, 900만. 900만이라고는 병사와 민간인이 전쟁 기간 동안에 살상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런 희생을 치르고 국가 간에 일단 갈등 관계가 봉합이 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국가 간의 힘의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됐는데, 자, 이후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경제 대공황이 발생해요. 경제 대공황. 자, 미국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내가 억만장자였는데 아무것도 빈손이 됐어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갈등 관계를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또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 희생자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천만 명, 5천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쯤 되죠? 우리나라의 인구만큼의 병사와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종전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딛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고, 이러한 국제적인 갈등 관계를 보다 이성적으로 향후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유엔이라는 조직이고, 이 유엔 사무총장 누가 있습니까? 반기문 씨가 있죠? 우리나라에. 10년 임기를 마쳤습니다마는 이런 희생을 딛고 유엔이 만들어져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이 활동하고 있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국의 이익, 세계의 질서 유지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재 강요들을 임명하고 미국을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자, 1차 대전 당시에는 900만, 2차 대전 당시에는 5천만. 이런 희생을 딛고 오늘날의 세계 평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세계화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시간에는 북한군의 위협이 과연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